네, 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운동 역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준비하셔서 짧은 시간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운동 역학은 아마 이제 가장 적게 선택하는 과목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생리학 역학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이쪽을 이제 좀 공부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좀 선택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제 이 운동 역학이 생각보다 외워야 할 양이나 공부해야 할 양이 좀 적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오는 문제도 우리가 중고등학교 이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수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런 수준으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마지막 한 과목이 뭐 고민 중이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이쪽도 이런 운동 역학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운동 역학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요. 총 6페이지로 해서 3장으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자신감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운동 역학이나 이런 생리학, 이런 이학적 지식들은 스포츠 지도 활동을 하실 때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운동 역학의 개요에서 운동 역학의 정의. 자, 운동 역학이란 어떠한 학문인가? 인체 움직임의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내고 그 원리를 운동 기술에 적용하며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학문이다. 스포츠 상황에서 인체가 가진 힘의 원인과 결과를 다룬다. 자, 밑에 운동 역학의 목적과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목적 보시겠습니다. 목적. 운동 역학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역학적 지식을 활용을 해서 스포츠 선수가 자신이 하는 어떤 기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운동 수행의 안정성 향상. 그러니까 이런 이런 원리나 지식을 활용을 해서 스포츠 상황에서 좀 다치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 운동 장비 및 개발 평가, 이런 거. 그리고 네 번째, 새로운 스포츠 동작의 기술 분석 및 또 개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요. 잘 보고 가시고 문제로 나오면은 운동 역학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뭐 세네 개 주어주고 뭐 다른 오답 하나를 껴서 넣겠죠. 그럼 이 오답 하나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가시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내용. 자, 내용은 이제 정력학, 동력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정력학, 동력학. 정력학, 동력학이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이제 역학에서 제가 이제 공을 위주로 이제 공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공을 가지고 공이 이렇게 있어요. 뭐 축구공이든 농구공이든. 자, 이 공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뭐다? 정력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공을 밀어도 막 가만히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어떤 정지 상태나 무게 중심, 안정성 등에 관해서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 정력학이게 되겠습니다. 자, 동력학은 뭐냐면 이 공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공이 움직이면은 이렇게 쭉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자, 동력학은 뭐냐면 작용하는 힘들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거는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그러면 이 움직이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운동학과 운동역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운동학은 뭐냐면 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힘을 고려하지 않는 것. 운동역학은 뭐냐면 힘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첫 번째, 공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운동역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이제 발로 공을 이렇게 찼어요. 그러면 공의 어떤 충격량이 전해지겠죠. 그럼 이제 공이 그 충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겠죠. 동력학. 그때 이 힘이 얼마나 작용을 했는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게 운동역학이다. 여기 보면 이제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있죠. 자, 운동학은 뭐냐면 이 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힘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의 위치 변화가 되겠습니다. 위치 변화. 그럼 이 공이 몇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고 있나? 어느 정도의 가속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나 이런 거 그냥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나 그죠?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고 있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운동학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내용에는 정력학과 동력학이 있다. 정력학은 정지해 있는 거고 동력학은 움직이는 거다. 움직이는 것 중에는 그 움직이게 하는 힘을 보는 것.
힘을 보는 것은 운동역학적이고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은 운동학적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량 구분 보시겠습니다. 물리량 구분.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별표 쳐주시고요. 뭐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씩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가끔씩 나오는데 이 내용을 외우고 있지 않으면 모르면은 아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된다. 자, 물리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은 뭐냐면 어떤 값을 얘기합니다. 값. 예를 들면 지금 이 온도가 몇 도야? 라고 하면은 지금 뭐 20도야. 그러면 너 키가 몇 센치야? 그러면 나는 170cm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값을 의미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것, 어떻게 딱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스칼라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명칭이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크기는, 그래서 스칼라는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키같이 이런 길이라든지, 넓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벡터는 뭐냐면 벡터는, 스칼라랑 달리 방향을 갖는다. 어떤 방향을 갖는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대표적으로 힘이 있겠죠. 힘이 있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변이 속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딱 세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세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거리는 스칼라고, 변위는 벡터다. 속력은 스칼라고, 속도는 벡터다. 자, 그럼 속도가 벡터니까 가속도도 벡터겠죠. 무게랑 운동량도 벡터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물리량은 어떤 값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값에 대해서 스칼라랑 벡터로 나눌 수가 있다. 스칼라는 그 오로지 크기만을 갖는 것, 벡터는 어떤 방향성을 갖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외워주셔야 된다. 이거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값이 있겠지만 외워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헷갈리시면은 뭐 스칼라 뭐 어떤 것 한쪽만 완전히 외워주시면 비교적 문제 풀 때 좀 수월하실 거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리와 변이, 속력과 속도가 어떤 게 스칼라고 어떤 게 벡터 있는지 요거 뒤에서 나오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이거 꼭 외워주시고 가셔야 된다. 자, 내려가서 자, 운동역학의 2에서 이 해부학적 기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이런 운동역학의 학문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부학적 자세 요거부터 보여야 됩니다. 인체의 위치나 자세에 대해 말할 때 기준이 되는 자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얘기를 할 때 이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머리는 손보다 위에 있고 배는 등보다 앞에 있고 무릎은 발보다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태 기준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역학 분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물구나무를 서고 있죠. 누가 물구나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가 얘기를 할 때 손이 발보다 아래에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른 운동역학 이제 학자는 아니야, 손이 발보다 위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두 명이 서로 기준이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할 때는 기준값이 필요하다. 그게 이 인체에서는 이 해부학적 자세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 자세는 이렇게 바르게 선 자세에서 손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이 손바닥이 앞을 본 상태, 요 상태를 해부학적 자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지어놓고, 자,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먼저 골격계부터 보겠습니다. 골격계. 첫 번째는 머리뼈, 있죠. 머리뼈. 자, 몸통뼈 있겠죠. 몸통뼈. 그리고 팔뼈, 이렇게 여기까지가 팔뼈. 손뼈, 여기 손입니다. 손. 그리고 다리뼈, 여기 다리뼈. 발뼈, 여기 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우리 몸은. 골격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근육계. 우리 몸에는 근육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심장도 근육이고, 우리가 이제 소화작용을 하는 내장근도 근육이다. 내장도 근육이고, 우리가 이렇게 근육 운동할 때 쓰는 이런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 이렇게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은 이것도 근육이다. 근데 다만 그 특징이 다르다. 이거 체크.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나올 수 있는 문제. 자, 첫 번째 수위랑 불수위 체크하겠습니다. 수위랑 불수위. 수위는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수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팔을 굽혀봐 라고 하면 팔을 굽힐 수 있죠. 근데 자, 지금부터 심장 뛰는 걸 멈춰봐 라고 하면 멈출 수가 없겠죠. 자, 소화하는 거를 멈춰봐
라고 하면 못 멈추겠죠. 이런 것처럼 수위와 불수위 요 특징이 있고요. 자, 가로무늬와 밑무늬 차이가 있겠습니다. 가로무늬와 밑무늬. 자, 가로무늬와 밑무늬 차이는 뭐냐면 가로무늬는 수축 이완이 가능한 거예요. 수축 이완이 가능한 거. 뭐 팔을 굽혔다 피면은 수축됐다 이완되죠. 심장도 한번 수축했다 이완하죠. 이런 것처럼. 다만 이제 내장근, 내장에 있는 근육들은 밑무늬근이다. 그래서 수축 활동이 안 된다.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소화는 어떻게 시키나요? 수축이 아니라 이렇게 연동작용이라고 합니다. 연동작용이 돼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제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정리하면은 심장근은 심장은 우리가 스스로 뛰게 할 수는 없지만 수축과 이완이 가능하다. 우리가 내장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수축도 안 된다. 하지만 근육이다. 자, 골격근은 우리가 작용할 수도 있고 수축 이완도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관절개 보시겠습니다. 관절개도 이제 자주, 전체적으로 이쪽 부분은 매년 이게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이 중에 어떻게 한 개씩은 가끔씩 나온다.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관절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관절개.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면은 이 위에 있는 골격 있죠. 골격에 있는 뼈와 뼈 사이들을 얘기를 합니다. 머리뼈와 몸통뼈 사이에 요 관절이 있겠고, 팔뼈와 몸통뼈 사이에 요 관절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요렇게 팔뼈 사이에도 관절이 있고, 몸통뼈와 다리뼈 사이에 관절이 있겠죠. 그리고 요 무릎 관절도 있겠고 발 관절이 있겠고 이게 손 안에도 많이 있겠지만 요 정도만 일단 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관절의 특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 움직임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일축관절은 뭐냐면 일축관절은 경첩관절, 중쇄관절이라고 부릅니다. 경첩관절, 중쇄관절. 자, 일축관절은 뭐냐면 관절과 관절이 이렇게 그냥 경첩 이제 우리가 문 열고 닫을 때 하는 그런 경첩 있죠. 경첩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 그냥 접혔다가 폈다가 되는 그런 관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일축관절이다. 그리고 중쇄관절은 뭐냐면 이렇게 바퀴 같은 거 있죠. 바퀴 같은 거에 이렇게 쇠코챙이가 이게 꽂혀 있는 느낌. 바퀴가 돌아가면 요게 돌아가는 거. 요게 이제 뭐랑 비슷하죠. 이렇게 바퀴 자동차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차축관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차축관절. 자, 요런 거는 뭐가 있냐면 경첩관절은 여기 이렇게 팔꿈치와 무릎, 요게 경첩관절, 일축관절 중에 경첩관절이고요. 중쇄관절은 몸통뼈와 머리뼈 사이 요 목뼈가 중쇄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일축관절이다. 자, 이축관절은 뭐냐면 타원 안짱 관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축관절은 안짱 뭐냐면 말 안짱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 안짱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어서 요렇게 말이 있죠. 이게 말이 있으면은 이렇게 말이 있으면 요 안짱 같은 형태. 이거 뭐냐면 우리 몸에서 손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목. 타원 관절. 그러니까 어떻게 손목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타원처럼 움직이죠. 타원처럼 움직이니까 손목은 타원 안짱 관절 이축이라고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축관절은 절구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절구 우리 뭐예요? 절구 이렇게 절구통이 있으면 이렇게 방아 찧을 수가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뼈 안에 오목하게 이렇게 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 요거 뭐냐면 어깨와 엉덩관절이 되겠습니다. 팔뼈와 몸통뼈가 이어지는 요 어깨와 자, 몸통에 다리가 꽂혀 있는 형태. 요게 엉덩관절, 요 다리뼈 여기 이렇게 네 쪽이 삼축관절이다. 움직임이 좀 더 이 안에서 자유롭겠죠. 이렇게 근육으로 이렇게 짝짝짝 잡아주고 이 안에서 움직임이 다양하다. 관절개는 일축관절, 이축관절, 삼축관절 그리고 어떻게 불리는지 명칭 그리고 그 부위 꼭 알고 가시고요. 방향 구분 지워놓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방향 구분은 이 상태, 이 해부학적 자세 그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앞과 뒤. 당연히 우리가 몸에서 앞쪽이 배 같은 경우가 앞이고 등이 뒤겠죠. 위와 아래 당연히 여기가 위쪽이겠고 여기가 아래쪽이겠습니다. 요거는 당연한 말들이에요. 이거 당연한 말들인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항상 봐야 된다. 자, 바깥쪽과 안쪽은 뭐냐면 바깥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깥쪽과 안쪽이 되겠죠. 배는 팔보다 안쪽에 있고 팔은 어깨는 가슴보다 바깥쪽에 있죠. 요 기준, 신체 중심선에 따른 기준. 자, 몸통 쪽과 먼 쪽. 자, 몸통 기준입니다. 몸통 기준으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바깥쪽으로 들어올수록 몸통 쪽과 먼 쪽이다. 근이, 원이 뭐 옛날에 이렇게 불렀는데 최근 교재 보니까 다 한글식으로 바꿔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소 이제 생소하긴 한데 그래도 그냥 당연한 말들이다. 중요한 것보다 이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 용어를 말할 수가 있다. 자,
자, 그 다음, 자, 움직임 구분, 여기를 좀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중에서는 이제 움직임 구분하고, 이 운동면과 운동축, 요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위쪽은 다소 기초적인 개념이고, 요쪽이 더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이 상태 그대로에서, 자, 우리 몸이 이제 어떤 움직이죠. 골격근의 작용을 통해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의 형태를 나눠 놓은 겁니다. 나눠 놓은 거예요. 이 이외에도 조금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 네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는 이 굴곡과 신전, 요게 나옵니다. 자, 우리말로 이제 굽힘과 편. 뭐냐면 팔을 굽힌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팔을 이렇게 굽히는 게 되겠죠. 다리를 굽힌다라고 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일축 관절의 운동 모습이다. 우리가 이제 덤벨 컬, 암컬 할 때 이렇게 굴곡과 신전 되는 거예요. 레그 익스텐션 이런 것도 동일합니다. 자, 벌림과 모음 요것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외전과 내전. 자, 여기서 이제 바깥쪽과 안쪽 이거 보이죠? 이것처럼 팔, 다리가 몸 중심으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동작을 의미를 합니다.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팔을 벌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전이 되겠습니다. 벌림 당연하겠죠. 팔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모음이 되겠습니다. 내전, 이런 모음. 요것까지 어렵진 않죠. 자, 엎침과 뒷침, 회내와 회외. 자, 손바닥이 앞이나 뒤를 보도록 돌리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기준은 뭐냐면 요 해부학적 자세에서 이렇게 엄지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손바닥을 뒤집으면은 뭘까요? 엎침이 되겠죠. 엎침이 되겠고 회내가 되겠다. 그리고 엄지 기준으로 바깥으로 다시 나가게 되면 뒷침, 해외가 되겠다. 이거 헷갈리면은 엄지 손가락 기억하시고요. 엄지 손가락이 바깥쪽을 보고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온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은 회내, 바깥으로 나가면 회외 이렇게 외워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림과 휘돌림도 가능하겠습니다. 돌림과 휘돌림은 회선과 회전이라고 부른다. 뭐냐면 어깨나 고관절을 축으로 팔이나 다리를 돌리는 동작. 요 동작이 왜 나오냐면 이런 절구관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절구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이렇게 회전하거나 다리를 이렇게 회전을 하거나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돌림은 주로 이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 고개 왼쪽 오른쪽에 돌리는 거, 이게 돌림이고요. 팔이나 다리를 이게 돌리는 거, 이거를 이제 휘돌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움직임 구분 중요하니까요, 잘 알고 가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운동면과 운동축 구분 보겠습니다. 다음은 운동면과 운동축 구분. 자, 요거는 왜 나누냐면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운동 역학에서 기술 구분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나누는 거고, 축하고 면은 이제 같이 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하고 면은 같이 간다. 일단 축부터 볼게요. 축은 여러분들 보실 때는 그냥 어떤 꼬챙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꼬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꼬챙이를 꽂았어요. 그러면은 이 꼬챙이 기준으로 몸이 어떻게 돌겠죠? 요렇게 빙글빙글 돌겠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겠습니다. 그러면 이 꼬챙이의 끝과 끝을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축을 좌우축이라고 하고요. 운동면을 앞뒤로 움직인다 해서 전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축을 중심으로 전후면상의 운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앞구르기, 뒤구르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지우고 다시 이제 전후축도 있겠죠. 전후축.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혀 있으면 전후축이 되겠죠. 이 축을 기준으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회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과 뒤로 돼 있으니까 전후축이 되겠고 우리의 몸은 좌우로 움직이죠. 좌우축 상의 운동, 전후축을 중심으로 좌우축 상의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동작은 뭘까? 손 짚고 엿돌기 같은 것. 자,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수평면상의 운동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수직축. 자, 우리 머리 정수리부터 해서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수직축으로 한 수평면상의 운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축으로 중심으로 수평면상의 운동, 턴 동작이죠. 턴. 어떤 비틀기 동작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축하고 면은 세트로 가니까요. 같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자, 다음은 이제 운동의 종류 보겠습니다. 운동의 종류. 여기 부분도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 매년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운동의 종류.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항상 공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공으로. 공을 딱 찾아. 그러면 공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공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 이렇게 선처럼 이동한다 해서 이제 선운동이 되겠습니다. 선운동. 자, 선운동은 우리나라 말로 이제 병진 운동이다. 한자어로 병진 운동.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고 가시고요. 자, 병진 운동에는 직선 운동과 곡선 운동이 있다.
이제 공을 딱 잘 찼어요. 그래서 일자로 쭉 날아갑니다. 어떤 물체가 모든 점의 위치가 상하 또는 좌우로 똑같이 변화하는 운동, 이렇게 똑같이 변화하는 운동은 이제 직선 운동이다. 선 운동 중에 직선으로 간다. 자, 곡선 운동도 뭐예요? 선 운동이죠. 곡선 운동이지만 휘어져 있다. 공을 찼는데 이렇게 휘어져서 갈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어떤 물체가 좌우 상하의 병진 운동이 합쳐져서 간다. 예를 들면 활강하는 스키어, 뭐 물체 이런 투사체 운동들 이럴 때는 곡선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가시고요. 자, 직선 운동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과 속도가 변하는 운동. 속도가 안 변하는 거는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 이런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것, 속도가 가속도가 일정한 것,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것을 이제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하거든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등가속 운동이다. 그냥 이렇게 개념만 알고 가시고요. 자, 회전 운동은 뭐냐면 각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다? 축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자, 첫 번째 이제 축이 내부에 있는 경우 공을 딱 잘 찼어요. 공을 딱 잘 차서 공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어떤 가상의 축이 있다면 공의 안에 이제 무게 중심의 축이 있겠죠. 이게 빙글빙글빙글 이게 제자리에서 돌고 있는 거, 축이 내부에 있는 경우와 이게 못을 딱 땅에다 딱 박고 줄로 매달아 가지고 공에다 매달았어요. 공을 빵 찹니다. 그럼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축이 외부에 있지만 공은 어떻게 회전,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운동, 이게 이제 각운동, 회전 운동이 되겠습니다. 인체로 따지면은 축이 내부에 있는 경우는 해머 던지기, 이렇게 이제 해머를 잡아서 이게 몸을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거, 이렇게 돌리면은 축은 내부에 있죠. 이렇게 회전 운동, 해머 던지기. 철봉의 대차 돌기는 철봉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사람이 회전을 하면은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크게 도는 거. 이게 대차 돌기가 되겠습니다. 축이 어디 있죠? 외부 철봉에 있죠. 네, 축이 외부에 있는 경우. 복합 운동은 그냥 이 운동이 다 합쳐진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신체 운동, 대부분의 스포츠 동작은 복합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행, 다양한 체조 동작 등. 자, 정리하면 운동의 종류에는 선 운동, 각 운동이 있다. 병진 운동, 회전 운동이라 부르고, 선 운동은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일자로 움직이냐, 휘어져서 움직이냐. 각 운동은 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한다. 축이 내부에 있을 수 있고 외부에 있을 수 있다. 복합 운동은 합쳐진 운동이고 대부분의 신체 운동이 여기에 속한다.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이제 인체 역학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인체 역학 보겠습니다. 이제 인체의 물리적 특성, 인체의 평형과 안정성 이게 나오는데요. 이거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번에 설명드리고, 자, 요거는 이제 요 안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정력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자, 그냥 쭉 들으시면은 이해가 자동적으로 되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막 뭐는 뭐고, 뭐는 뭐 크기는 넓다, 높이는 뭐 낮다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쭉 이해하고 가시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십니다. 암기하실 필요가 없이.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자. 인체 물리적 특성에서는 이제 질량과 무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선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있어요. 질량은. 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다만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킬로그램 그리고 G가 있죠. 이게 이제 중력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의 특징은 뭐냐면 중력은 뭐죠? 지구가 있으면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힘을 의미를 합니다. 중력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중력은 뭐냐면 지구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강해집니다. 강해지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우주 밖으로까지 나가면 점점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지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무게에서 중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무게도 어떻게 된다? 바뀐다. 예를 들어 해수면, 이제 가장 지면과 가까운 해수면에서는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지만 뭐 에버레스트 같은 높은 산 위에서 재면은 조금 더 적겠죠. 무게가 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질량은 고유한 물리량이다. 예를 들어 70kg이다. 그러면 이걸 변하지 않는다. 어느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무게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곱이다.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자, 무게중심 보겠습니다.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뭐다? 물체의 무게를 균등하게 나누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점이다. 자, 요렇게 뭐 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나무 막대기가 있고 이렇게 추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딱 멈춰 있겠죠.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게를 균등하게 나누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점. 옆에 이제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다. 뭐냐면 이제 회전이 일어나지 않는 회전력이 없는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추를 이렇게 가져와요. 이렇게 여기 가져와서 여기다 두면은 어디로 쓰러질까요? 이렇게 쓰러지겠죠. 그때 뭐가 일어나죠?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전을 일으키게 하는 힘을 토크라고 해요.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보시고 이 토크가 0인 지점이다. 다시 가운데로 가져오면 회전력이 발생하지 않고 토크가 0인 지점이다. 그래서 물체를 균등하게 나누어 균형을 이루게 하는 점이다. 물체도 있고 어떻게? 인체에도 있겠죠. 인체에도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우리 무게중심이 있고 무게중심에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전력이 일어나게 하지 않는 그 자세, 이게 이제 무게중심이다. 한번 보시면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인체를 벗어나 위치가 가능하며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요거 꼭 체크해 주세요. 요거 꼭 체크. 나머지는 당연한 말이고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인체를 벗어나 위치가 가능하다. 무게중심이 인체를 벗어나 위치가 가능하다. 뭐 예를 들면 높이뛰기 동작에서 요렇게 다리를 해서 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회전을 이제 높이뛰기 동작을 하고 있다. 그때 무게중심이 밖에 존재합니다. 밖에. 그러니까 나는 내 무게중심은 예를 들어 이게 2m예요. 2m. 그러면 내 무게중심을 2m까지 올릴 수 있는데 내 동작을 합니다. 동작을 이렇게 무게중심을 밖에다 두는 동작을 하면은 더 2m 내 무게중심 2m보다 더 높은 높이 뭐 2m 5라든지 2m 10이라든지 이 자세 변화를 통해서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인체를 벗어나 위치가 가능하고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고 가시고요. 자, 무게중심은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연한 말입니다. 무게중심은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 이거 무게중심 축을 이동하면 안정성에 영향을 주겠죠. 넘어지겠죠. 자, 세 번째, 높이가 낮을수록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안정성이 향상된다. 당연한 말인데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균형 또는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뭐냐면 내력과 외력에 대해서 어떻게 신체 무게중심을 유지하려는 인체가 자세를 조절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한 선수가 이렇게 있고 자, 이 사람을 이렇게 탁툭 밉니다. 밀 때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이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안정성이 안 넘어질까가 높은 거예요. 넘어질까 낮음. 안정성이 낮으면 넘어지겠죠. 그럼 보세요. 기자면의 이게 기자면은 뭐냐면 이런 지면과 접촉하고 있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면적을 의미를 해요. 그럼 기자면의 크기. 자, 다리를 이렇게 좁게 하면 기자면은 좁고 다리를 이렇게 넓게 하면은 기자면이 넓죠. 자, 다리를 좁게 할 경우 안정성이 더 높을까요? 넓게 할 경우 안정성이 더 높을까요? 당연히 넓게 할 경우 안정성이 높죠. 그 말입니다. 기저면의 크기가 넓을수록 안정성이 높다. 어떻게? 안 넘어진다. 자, 무게중심의 높이 당연히 낮을수록 안정성이 더 높겠죠. 자, 일단 다리를 넓히면 넓힐수록 무게중심이 낮춰지겠죠. 자세 변화에 따라서. 그럼 밀어도 안 넘어진다. 무게중심의 높이는 낮출수록 더 안정성이 높다. 자, 중심선의 위치 보겠습니다. 중심선의 위치. 자, 이렇게 서 있는 경우와 이렇게 다리를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손을 벌려서 좀 무게중심을 좀 맞추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무게중심선이 내 무게중심이 여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뵀을 때 내 신체 중심하고 같으면은 안정성이 높을 때인데 요 이제 동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리를 하나 들면 뭐 살짝 옆으로 이렇게 몸을 이동하게 됩니다. 다리를 하나 들면 이만큼 무게중심선이 이렇게 이동한다. 그럼 신체 중심선은 여기에 있고 무게중심선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거랑 비교했을 때 무게중심선의 위치가 몸쪽, 중앙 쪽에 가까울수록 더 안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의 위치 이게 중앙 쪽에 가까울수록 몸 쪽에 가까울수록 더 안정적이다. 질량 당연하겠죠. 질량 뭐냐면 이 사람 몸무게는 사실 무게이긴 한데 일단 질량으로 봅시다. 그러면 일단 70kg인 사람하고 120kg인 사람하고 누가 더 안정성 잘 안 넘어질까요? 그러면 무게가 큰 사람일수록 안 넘어진다. 자, 마찰력 보겠습니다. 마찰력도 당연히 클수록 잘 안 넘어지겠죠. 이 사람은 이제 빙판에 있고 이 사람은 뭐 까끌까끌한 아스팔트에 있고 이 사람 빙판에 있다라고 했을 때 마찰력이 이게 더 적겠죠. 적으면 툭 밀었을 때 쉽게 미끄러진다. 그만큼 마찰력이 클수록 안정성이 높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질량과 무게 구분 가능하시겠죠? 질량 안 변한다, 무게 변한다, 무게 중심 이런 거고 인체를 벗어나 가능하다. 야, 무게 중심은 안정성,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그거와 아주 밀접한데 그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를 보려면은 다리를 크게 할수록, 기저면 크게 할수록 더 자세를 낮출수록 중심에 가까울수록 몸무게가 많이 날수록 질량이 클수록 마찰력이 클수록 이런 거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이제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한 문제 맞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인체의 구조적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인체의 구조적 특성에서 이제 인체 지뢰 이쪽 파트는 한 문제 이상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꼭 나오기 때문에 잘 보고 가시고요. 자, 인체 지뢰. 인체 지뢰는 뭐냐면 일정한 길이의 지뢰를 활용하여 힘을 증폭시키는 조치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죠. 도구. 자, 지뢰랑 뭐가 있죠? 도르래가 있죠. 도르래. 지뢰랑 도르래. 자, 지뢰는 결국 요거는 뭐다? 적은 힘으로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 지뢰는 어떤 축을 활용해서 하고요. 도르래는 어떤 바퀴를 활용을 해서 적은 힘으로 많은 힘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방향을 바꿔준다든가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인체 지뢰, 우리는 인체 지뢰를 보겠습니다. 인체 지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적은 힘으로 많은 힘을 내기 위해서 축을 사용하죠. 동일합니다. 인체 지뢰도 마찬가지로 적은 힘, 어떤 근육의 힘으로 어떤 축, 어떤 관절이나 뼈에 붙어 있고 힘의 방향을 바꿔줘서 어떤 뼈를 그 다른 뼈를 움직여서 뭐 이제 물체를 조작하거나 어떤 뭐를 들거나 던지거나 하는 그런 동작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 따라서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이렇게 나눈다. 일단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요거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뢰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힘을 내는 그 힘점과 축이 되는 그런 받침점, 그리고 그것에 작용을 하는 그런 작용점이라는 게 있다. 인체 지뢰에서는 작용점 이제 저항점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항점. 그래서 힘점과 받침점, 작용점의 그런 위치 변화에 따라서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이제 1종 지뢰. 자,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여기서 힘을 주고 축이 있고 받침점. 그 다음에 작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런 형태.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형태가 일종 지뢰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작용점과 힘점이 각각 끝에 있다. 작용점과 힘점이 각각 끝에 있다. 자,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역학적 이점이라는 거는 1이 기준이에요. 1이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을 1을 냈을 때 1만큼 효과를 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상태가 역학적 이점이 1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받침점을 살짝 옮겨 봅시다. 받침점을 여기 있던 거를 옆으로 이제 살짝 옮겨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딱 봐도 얘를 들어 올리려면 많이 힘을 세게 해서 눌러야겠죠. 얘를 들어 올리려면. 그러면 이때는 힘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역학적 이점이 1보다 작게 되겠죠. 자, 다시. 자, 이번에는 받침점을 똑같이 옆으로 옮겨 봅시다. 옆으로 옮겨 보면, 자, 요거 들기 위해서 힘을 좀만 줘도 요건 딱 들어 올라가겠죠. 이런 경우에는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받침점이 힘점에 가깝나 작용점, 저항점에 가깝나에 따라서 역학적 이점이 바뀐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 인체 동작에서는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는 동작이 요런 형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턱이 있고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려면 여기 목 근육, 여기 있는 근육이 작용을 하겠죠. 여기가 힘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목뼈가 축이 되겠고 무게가 이쪽에 있겠죠. 여기가 작용점, 저항점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보면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축이 가운데 있고 작용점과 힘점이 각각 끝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 여기 이제 인체 동작에서 이 1종 지뢰가 되겠습니다. 자, 2종 지뢰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한번 갈게요. 자, 2종 지뢰는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과 힘점이 각각 양 끝에 있다. 자, 막대기부터 그려보는 거예요. 막대기부터 그려봐서 작용점이 가운데 있다. 작용점, 내가 들어야 되는 것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이 끝에 있고 힘점이 양 끝에 있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딱 축을 걸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요게 이제 2종 지뢰다. 2종 지뢰. 그래서 역학적 이점이 항상 1보다 크다. 힘에서 이제 이득을 본다라는 거죠. 힘에서 이득을 본다. 자, 요거 뭐냐면 우리 이제 병따개 같은 거가 이런 형태예요. 병따개 같은 거. 그래서 병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 딱 병따개를 딱 걸고 힘을 딱 줘서 여기가 탁
열릴 때 이렇게 작용이 되죠. 저항점. 이런 형태가 이종지뢰가 되겠다. 우리 몸에서는 이제 발 뒤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선이 있는 동작이 이종지뢰다. 이렇게 발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발 뒤꿈치를 들려면 여기 장단지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해야겠죠. 힘을 이렇게 작용을 하고 축은 어디죠? 이 발끝이죠. 여기가 축이고 자 여기 무게중심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저항점, 작용점이 되겠죠. 그러면 보면 작용점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이 끝에 힘점이 끝에 있는 경우 자, 이 경우가 이종지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마지막 3종지뢰 보겠습니다. 3종지뢰 자 이번엔 힘점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과 작용점이 양쪽에 있다. 항상 뭐부터 막대기 하나 그리고 힘점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그려주고 받침점 아래다 그려주세요. 받침점이 끝 이렇게 있고 저항점이 여기 끝에 있다. 자, 요거 이제 이거 들려면 이렇게 힘을 많이 줘야겠죠. 이게 딱 무거워 보이니까 더 많이 줘야겠죠. 그래서 역학적 이점이 항상 1보다 작다.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든다. 다만 내가 힘을 많이 들 만큼 얘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에서 이득을 본다라는 거예요. 속도에서 이득을 본다. 뒤에서 얘기 나오지만 자, 요거는 이제 대부분의 동작을 의미를 한다. 자, 뭐랑 비슷하죠, 이거?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팔꿈치가 있고 이렇게 덤벨을 들고 있습니다. 덤벨을 들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축은 어딜까요? 축은 여기 팔꿈치 관절 여기가 축이겠죠. 여기 축이고 그 다음에 요 이두근 상완 이두근이 요렇게 해서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끝 기점과 착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기점이고 착점이에요. 기점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여기에 힘을 작용하니까 힘이 여기에 있고 요 덤벨 요 무거운 거 여기 저항이겠죠. 저항 작용점. 그러면 한번 보시면 힘점이 가운데 있고 받침점과 작용점이 각각 양쪽에 있다. 물체를 드는 동작, 이렇게 드는 동작이 3종지뢰가 된다. 이렇게 1종지뢰, 2종지뢰, 3종지뢰 외우고 가시고요. 자, 헷갈리니까 문제 나오면은 뭐부터? 막대기부터 그리고 받침점 아래다가 써주고 힘점, 작용점 위에다 그려보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종인지 2종인지 3종인지 헷갈리면 이거는 이제 바짝 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짝 힘. 그래서 1종은 밭 1종, 작 2종, 힘 이렇게 저는 이렇게도 외웠어요. 밭이라는 이장님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받침점은 1종지뢰, 작용점은 2종지뢰 그냥 이런 식으로도 외웠으니까 편하신 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니까요. 잘 알고 가시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는 몇 문제, 한 세네 문제 정도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하기 스포츠 적용부터 해서 이제 이 뒤로 쭉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공부하실 때 앞에서 중요한 내용 딱딱 보시고, 이제 투자는 이쪽으로 더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선운동, 각운동 배웠죠? 선운동은 물체가 어떤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를 띠면서 움직이는 것, 각운동은 회전하거나 바깥의 축으로 해서 크게 회전을 하거나. 그 중에서 이 선운동을 먼저 볼 거고, 선운동에서 운동학적 분석, 아까 이제 운동학과 운동역학적 분석 봤죠? 운동역학은 이제 힘을 분석하는 거고 운동학은 위치 변화를 분석하는 거다. 자, 개념 보시겠습니다. 요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자, 거리와 변이부터 구분을 하겠습니다. 거리와 변이. 자, 여기 공이 자, 이번에 사람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으로. 자,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뭐 골대가 있습니다. 골대가 여기 이렇게 20m가 떨어져 있어요. 20m가. 그러면 이 선수가 드리블해서 골대 앞까지 가면은 몇 미터를 이동했죠? 그러면 20m를 이동한 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원래 위치로 왔어요. 또 20m로 왔겠죠? 그럼 총 이동한 거리는 40m가 됩니다. 뭐냐? 거리란 두 지점을 얼마나 움직였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움직였느냐입니다. 자, 근데 뭐랑 구분해야 되냐면 변위 이거랑 구분하겠습니다. 생소한 단어죠. 변위는 뭐냐면 두 지점에 있는 최단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 내가 처음에 위치와 다 이동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위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는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죠. 처음과 끝의 자리가 똑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리는 40m가 되겠지만 변이는 0m가 된다.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거리와 변이 먼저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거리는 어렵지 않죠. 변이는 따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속력과 속도 보겠습니다. 속력과 속도. 그럼 말 그대로 이 거리나 변이를 몇 초 동안 이동을 했나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20m를 갔다가 오는데 20초가 걸렸다 이거야. 20초. 20초. 왔다 갔다 하는데 20초가 걸렸다. 그러면 속력은 거리를 20초로 나누는 겁니다. 거리를 20초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m/s가 되겠죠. 요게 속력이 되겠습니다. 속력. 자, 속도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요거를 20초로 나누는 거예요. 분자가 0이니까 당연히 결과도 0이겠죠. 그럼 0m/s 이게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 그 속력과 속도의 개념은 좀 다르다. 다시 축구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이제 골대까지 왔다가 20m 갔다가 중간까지만 갔어요. 10m. 자, 이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맞춰보세요. 자,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움직였는가? 20 갔다가 10 갔다. 그러면 30m가 되겠죠. 변이 한번 맞춰볼게요. 변이. 두 지점은 있는 최단 거리. 처음과 끝 지점. 처음과 끝 지점은 있는 최단 거리. 그럼 몇 미터? 10m가 되겠죠. 자, 속력과 속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속력과 속도도. 자, 10초가 걸렸대요. 10초가 걸렸대요. 빨리 움직여서 1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30 나누기 10초는 3m/s가 되겠죠. 이거는 3m/s. 자,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 10m를 10초로 나눠야겠죠. 그러면 1m/s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중요한데 일단은 거리, 변이, 속력, 속도 이렇게 같이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리가 속력인지 속도인지 헷갈리면은 거리에 뭐가 있어요? 리을이 있죠. 속력에 뭐가 있어요? 또 리을이 있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이다. 거리는 속력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가속도 밑에 가속도 보겠습니다.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도 어디서 나왔죠? 속도 위에 물체가 변하는 비율. 이제 속도가 얼마나 변화를 하느냐 요것을 의미를 합니다. 속도는 올라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육상주자가 있어요. 육상주자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스타트 라인에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 그래서 스타트 신호와 함께 딱 달려 나가겠죠.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가속도가 생기겠죠. 이때 이제 양의 가속도라고 한다. 자, 단거리 주자의 출발 속도가 2m/s였다. 초당 2m를 가는 속도로 출발을 했는데 1초 뒤에 이게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때 딱 속도를 재보니까 4m/s였다. 그럼 이때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나 보시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됩니다. 나중에서 처음을 빼고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4m/s 나누기 2, 그러니까 4-2, 1초 걸렸다. 그러면 2m/s 제곱이 된다. 요게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구 선수가 슬라이딩을 할 때 처음 속도가 5m였고 1초 뒤에 0m였다. 뭐냐면 이렇게 야구 루가 있고 3루 주자가 이렇게 딱 달려와가지고 슬라이딩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딩을 딱 하는 순간에 5m/s로 뛰고 있었다. 그리고 슬라이딩을 해서 딱 홈베이스를 딱 찍었을 때 0m/s가 되었다. 이게 1초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서 처음을 빼겠죠. 그럼 나중에서 처음을 빼고 1초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5m/s 마이너스 5m/s 제곱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의 가속도도 있다, 양의 가속도도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자, 이제 양도 있고 음도 있죠. 뭔가. 그래서 이제 가속도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요거는 이제 벡터 값이 됩니다. 벡터 값. 방향성이 보이니까 힘의 방향성이 보이니까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거리는 스칼라였나요? 벡터였나요? 거리는 스칼라였죠. 자, 변이는 벡터였죠. 그럼 속력은 스칼라였고 속도는 벡터였다. 가속도는 벡터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 마찬가지로 가속도다. 자, 보시면 지구의 표면을 향해 수직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다. 근데 모양 크기 이런 거에 상관없이 9.8m/s로 일정하다.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을 작용한다.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 물체의 상승 및 하강에 따라 음과 양으로 작용한다. 물체가 이렇게 하늘로 던집니다. 하늘로 던지면 여기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음의 작용, 속도를 감소시키겠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떨어질 때는 이게 속도가 점점 더 빨리 가속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작용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 투사체 운동 이제 공을 던지는 거예요. 공을 이렇게 있으면 공을 하늘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가다가 이게 떨어지겠죠. 요것을 이제 투사체 운동, 포물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힘에 의해 공중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자, 일단 선을 따라서 가다가 이제 내려오죠. 곡선 운동이죠. 곡선 운동. 그러니까 선 운동의 운동학적 분석에서 보는 겁니다. 자, 투푸한 멀리뛰기, 뭐 화살, 공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에 의해 움직임이 결정된다. 요거 체크해 주겠습니다. 요거 체크.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에 의해 움직임이 결정된다. 자, 우리가 던지는 순간
이게 던지는 순간 내가 앞으로 미는 힘과 위로 던지는 힘이 합쳐져서 그 사이 값이 발생합니다. 그 방향으로 공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앞으로 던지는 힘과 위로 던지는 힘, 이것을 합쳐서 이제 벡터라고 하는데, 이 합쳐서 그 사이 값으로 공이 던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에 의해 움직임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딱 던지는 순간은 수평 성분에 따라서 그만큼 날아가겠고, 수직 성분에 따라서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이 있나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던지는 순간 아래로 계속 끌어당기겠죠. 계속 끌어당깁니다. 누가? 위에 중력이. 다시 자, 수직 성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 중력은 무슨 운동? 등 가속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요거 잘 보고 가세요. 수평 성분. 자, 투사 시에 생성된 초기 속도. 그러니까 처음에 딱 던지는 그 힘, 처음에 던진 딱 그 힘, 속도라고 하죠. 여기는 운동학 분석이니까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던지는 그 속도가 결국 얼만큼 가냐, 수평 성분을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면 점점 느리게 갈 것 같지만 사실은 초기 속도랑 동일하게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동일한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공이 왜 땅에 떨어지고 멈추냐? 이 중력에 의해서 딱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멈춘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공기 저항도 있겠고, 공기 저항이 있겠고, 이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양력이나 항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항력이에요. 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주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이 수평 성분, 이 일자로 이제 앞으로 가는 성분에는 어떠한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제외하면. 그래서 뭐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요 부분이 헷갈리니까 수평 성분 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투사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거 이제 별표 치시고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투사 각도, 어느 정도의 각도로 던지냐. 완전히 수직으로 던지면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완전히 수평으로 던지면 바로 떨어지겠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투사 속도, 얼마나 빨리 던지냐, 얼마나 세게 던지냐 이 말이고요. 투사 높이, 내가 어느 높이로 던지냐 이겁니다. 한번 보시면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이 투사 궤도에서는 투사 속도가 중요하다. 멀리 던지는 게 중요하죠. 해머 던지기라든지 투포원이라든지 창 던지기라든지 결국에는 그 속도가 중요하다. 세게 던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속도가 이런 비행시간, 점프력, 비행거리에 영향을 주니까. 자, 두 번째, 상대 투사 높이가 0도인 경우 45도의 투사 각도가 가장 멀리 날아간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공을 이렇게 던집니다. 공을 던지면 이렇게 일자로 던질 수도 있고 위로 던질 수도 있고 하죠. 결국에는 이 45도로 던질 때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던지면 바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던져도 바로 떨어지겠고, 그죠? 이렇게 던졌을 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텐데, 요 각도가 45도로 던질 때 가장 멀리 날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연구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체 운동의 경우 예외가 있다. 뭐냐면 인체 운동의 경우 예외가 있다. 우리가 이제 쭉 달리기를 해서 멀리뛰기 발판을 밟고 멀리뛰기를 합니다. 그때 이 원리대로라면은 딱 투사되는 위치에서 45도로 뛰어야 가장 멀리 날아가겠죠. 근데 이제 인체 운동의 경우 왜냐면 우리가 팔을 막 돌리고 다리를 돌리면서 내 몸에서 회전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회전력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의 형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이 멀리 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투사 속도거든요. 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날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뛰어야 가장 멀리 날아갈 텐데, 결론적으로는 뛰는 순간에 몸 동작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뛰는 속도를 더 증가를 시키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증가를 시키면 그만큼 위로 뛰기가 어렵겠죠. 다만 우리 몸 동작, 이 팔을 돌리고 다리를 돌리면서 어떤 운동량을 만들어내서 운동 자세를 통해서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인체 운동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아래 각 운동의 운동학적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제 각 운동의 운동학적 분석 보겠습니다. 각 운동의 운동학적 분석. 여기도 별표 쳐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한 문제 나온다. 자, 선운동보다는 조금 이제 헷갈리긴데, 그래도 큰 개념은 같다. 각 운동은 뭐냐면, 선운동은 어떻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였다면, 각 운동은 회전하는 것, 각 운동, 각도 운동, 회전하는 것, 이렇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개념. 자, 보시면 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어디서 봤죠? 위에 선운동 봤죠?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길이가 거기서 말하는 몇 미터, 몇 센티미터, 이게 몇 도로 바뀌는 거예요. 각도. 그래서 어렵지 않다. 자,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제 기계체조 선수가 철봉에서 이렇게 철봉을 잡고 있고,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지면과 수직인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겠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몇 도가 움직였나를 보는 거예요. 자, 각 거리는 처음과 지점 끝이 아니라 그냥 총 이동한 거리죠. 각 거리는 총 이동한 각도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총 이동한 각도는 360도다. 각 변이는 처음과 마지막의 위치 지점의 각도 차이죠. 그러면 각 변이는 0도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몇 초가 걸렸다? 2초가 걸렸다. 그럼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속력은 180도 per 세크. 각 속도는 0도 per 세크.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랑 동일합니다. 여기서 알고 가시면 좋을 거는 이제 각 거리를 설명을 할 때 시계 방향으로 간 것은 마이너스 음의 값으로 설명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간 것은 양의 값 플러스로 설명을 한다. 요거 외워주시고요. 요건 헷갈리니까 요것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단위 중요합니다. 단위 중요해요. 요거 별표 쳐주시고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회전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단위 개념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축을 통해서 공이 매달려 있고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는 길이, 이게 이제 반지름이죠. 반지름을 뭐라고 부른다? R이라고 부른다. 반지름의 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 있어요. 이거를 세타라고 읽습니다. 세타. 그 세타는 0도에서부터의 어떤 미지의 각도, 어떤 각도를 구할 때 우리는 그 세타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몇 도를 구해라라고 하면 그 세타 그냥 미지의 각도 x 같은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다. 그러면 x 같은 거예요. 미지의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미지의 각도 값. 이건 그냥 세타다. 자, 도는 알고 계시죠? 도는 60분법의 단위다. 뭐냐면 한 바퀴를 360도로 정하고 360도로 정하고 이제 그 각도를 의미를 하는 게 이제 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라디안과 파이 요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안하고 파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자, 라디안이란 호도법의 단위이다.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을 때 중심각을 의미한다. 1라디안은 57.3도이다. 이거 뭐냐면 이렇게 원운동을 할 때 우리가 막 반지름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을 알고 있는데 각도 내가 이제 각도기가 없어요. 지금 각도기가 없는데 반지름을 알고 있어요. 요거는 뭐 3cm다. 3cm로 이제 돌고 있다. 근데 각도기가 없어요. 그러면 요 이동한 이렇게 원의 둘레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걸 이제 호라고 하죠. 이거를 호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호가 반지름하고 같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이동한 거리가 이 호가 3cm일 때, 자, 요게 3cm일 때, 이 각도는 무조건 57.3도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57.3도가 나오더라. 연구를 해보고 계산을 해보고 이제 증명을 해보니까 57.3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렵지만은 그냥 반지름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호의 길이를 잴 수 있을 때, 각도기가 없더라도 각도를 잴 수 있는 거, 그것을 이제 라디안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파이랑 같이 해서 계산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는 뭐냐면 원주율이다. 원주율은 뭐냐면 이 지름에 따른 둘레의 비율인데, 이 원의 둘레, 총 이동한 원의 둘레는 이 지름에 파이를 곱한 값이더라. 이게 원래 원의 둘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의 넓이는 요렇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외워주시냐면 라디안은 그런 거구나, 파이는 그런 거구나, 일단은 그냥 이해만 해주시고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360도를 돌더라. 360도를 돌면, 자, 180도. 이게 180도는 파이더라. 180도는 파이더라. 그러면 360도는 2파이더라. 어렵지 않죠? 요거. 이 360도는 2파이더라. 그럼 1라디안은 아까 57.3도더라. 그러면 이렇게 가보면 결국 파이는 3.14 라디안이더라 라는 거예요. 요거는 암기해 주시면은 문제 풀 때 수월하시니까 이 모든 그 개념, 내용을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머리가 터지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반지름은 R이구나, 이건 세타라고 부르는구나, 도는 알고 있고, 라디안은 내가 반지름과 호를 알 때 각을 아는구나, 그리고 1라디안은 57.3도구나, 파이는 그냥 파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로 둘레랑 넓이를 구할 수 있구나, 그러면 단위는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요거 외우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 자, 선속도와 각속도 요거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골프 스윙이든 야구 스윙이든 배드민턴 스윙이든 스윙 동작을 합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배구에서 점프를 했어요. 점프를 해서 다시 이게 팔이에요. 이렇게 팔이고, 이렇게
이제 배구 이렇게 배구 요런 식으로 스윙이 나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파이크 동작이 나오겠죠. 스파이크 동작을 할 때 우리가 할 때 무의체가 인체가 각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스윙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서 스윙을 해서 공을 딱 치겠죠. 공을 딱 치겠죠. 이 동작을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각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세타 첫 번째와 세타 두 번째 값의 각도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을 펴고 있을 때 이렇게 팔을 펴고 스윙을 할 때 자, 첫 번째 팔꿈치 기준과 손목 기준으로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팔꿈치가 이동한 각도와 손목에서 이동한 각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펴고 스윙을 할 때 팔꿈치가 이동한 각도와 손이 이동한 각도가 같다는 겁니다. 같은 시간. 그러니까 뭐다? 각속도가 같다는 거죠. 각속도가 같다는 거다. 다시 회전 운동 중심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각속도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 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분절의 변화가 없을 때 각속도는 일정하다. 단 특정 지점이 홀을 따라 이동하였을 때 원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운 D1보다 D2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팔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서 스윙이 이루어졌다고 여기서 딱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D1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길죠? 자, 요 길이가 더 길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더 길다. 그러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동일하다. 자, 여기서 이만큼 가는 거랑 이만큼 가는 거랑 시간은 동일했다. 그러면 각속도는 동일하지만 뭐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선속도는 회전 운동의 중심으로부터 먼 지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다시 선속도. 내가 이 이동한 선이 중심, 이 어깨 축보다 멀수록 어떻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각속도가 빨라질수록 물체는 홀을 따라 더 빨리 이동하기에 선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게 더 빨리 회전할수록 각속도도 빨라지겠지만 선속도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운동 동작을 할 때 빨리 회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각속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심에 가까울수록 선속도는 줄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선속도가 늘어난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요것을 보시면 됩니다. 요것을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스윙 순간에 팔꿈치를 펴면 라켓 헤드가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선속도가 증가한다. 다시 딱 여기서 딱 스윙 순간에 딱 붙는 순간에 팔꿈치를 펴면 더 길어지죠. 그러면 그만큼 선속도가 길어진다. 그럼 이 속도는 나중에 역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더 큰 파워를 내겠죠. 더 큰 힘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뭐 팔꿈치를 펴세요라고 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힘을 더 많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동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를 운동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시 각속도가 동일한 선수의 경우 팔 길이가 더 긴 선수는 릴리즈 순간에 선속도가 더 크다. 당연한 말이죠. 뭐 A라는 선수가 좀 이제 키가 작고 이 선수가 키가 커요. 근데 둘 다 같은 속도로 던질 수가 있다, 공을. 그러면 결국엔 신체 분절이 더 큰 이 사람이 선속도가 더 크다, 더 큰 나중에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골프 스윙에서 헤드와 샤프트의 각속도가 같다. 당연하겠죠. 헤드가 있고 샤프트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을 했을 때 이 샤프트가 이동한 각도랑 이 헤드가 이동한 각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샤프트랑 헤드의 선속도는 다르겠죠. 이때 선속도는 각속도와 샤프트의 길이에 비례한다. 첫 번째는 각속도가 빠를수록 선속도가 길다는 것과 크다는 것과 샤프트가 길수록 선속도가 크다는 것, 요것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운동 역학하고 좀 이제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니까 요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동일한 분절에서는 동일하게 회전을 했을 때 어느 지점이든 각속도는 같다. 다만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선속도 더 많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고 더 많은 속도를 낼 수 있다. 요거 꼭 진짜 중요하니까 요 개념 꼭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운동 역학적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역학의 스포츠 적용,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운동 역학의 스포츠 적용, 여기서 이제 선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과 각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여기서 거의 문제가 거의 5-60%가 나오니까 이쪽 부분 잘 보고 가셔야 되겠고요. 항상 중요한 거는 기초적인 개념과 그 원리부터 알고 가시면 된다. 이 운동 역학에서는 암기보다는 무조건 이해입니다. 이해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주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자, 이제 공이 있어요. 공이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운동 역학, 이제 운동 그 힘을 보자. 이 공이 어떻게 운동하고 있나. 그것을 이제 유발한 힘은 무엇인가. 그 힘을 보는 겁니다. 힘. 근데 공을 축구 선수가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이렇게 공을
찼습니다. 그럼 힘이 작용을 했죠. 힘이 작용을 하니까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력학이죠. 동력학적 분석, 이걸 보는 겁니다. 자, 힘의 정의와 특징 보겠습니다. 정지하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죠.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나 방향을 바꾸거나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 예를 들면 이제 공이 이렇게 오고 있으면 다시 공을 차서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것. 그러면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이런 것을 유발하는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힘이라고 한다. 자, 여기 이제 요 내용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힘의 크기. 자, 이름을 짓는 거야. 아, 이런 거 힘인데 이거 이름 뭐라고 할까? 자, 뉴턴이 발견했으니까 우리 N, 뉴턴이라고 부르자. 이거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겠죠. N, 뉴턴이다. 자, 힘은 벡터의 물리량이다. 크기와 방향을 갖고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자, 이게 예를 들면은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찰 때랑 이렇게 찰 때랑 봅시다. 그럼 이렇게 찰 때는 공이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렇게 찰 때는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방향이 보이죠. 방향이 보이죠. 크기, 세게 차면은 세게 나가겠고 약하게 차면 약하게 나가죠. 크기와 방향을 갖고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찼습니다. 그러면 이 힘은 위로 올리는 힘과 앞으로 보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으로 분해를 해서 공이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날아간다. 이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짝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체크.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한다. 뒤에서 나오지만 내가 이렇게 공을 차면은 공도 나한테 이렇게 발에 힘을 작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벽이 있어요. 벽이 있고 이게 와서 벽을 발로 찹니다. 그러면 이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하지 않으면 벽에만 힘을 주고 마는데 벽도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 존재하니까 내가 힘을 준 만큼 벽도 내 발에다 힘을 주죠. 그러니까 발이 어떻게 돼요? 아프죠. 그 힘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짝으로 작용한다. 자, 힘이 작용되면 가속되거나 변형된다. 힘을 작용하면 공이 변형될 수도 있겠죠. 찌그러지거나 또는 가속되거나. 자, 힘의 3요소는 크기와 방향과 작용점이다. 이거 체크, 이것도 외워주셔야겠죠. 얼마큼 센 힘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느 위치에 작용을 하는가. 힘의 계산식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 체크. 요 이제 공식이 몇 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공식들은 알고 계셔야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와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할 수가 있다. 자, 옆에 이제 계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0kg의 남자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발해서 5초가 지난 뒤에 8m/s의 속도가 되었을 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 무엇인가? 얼마나 힘이 크기가 작용했나? 여기서 말하는 힘의 크기는 이 사람에게 다리 근력 같은 거겠죠. 바닥을 치면서 이제 지면 발력 같은 거 발력. 이 힘이 나의 신체를 가속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질량은 몇 킬로인가요? 질량은 80kg다. 80kg. 그리고 가속도는 뭐였죠, 아까? 다 연결이에요. 이렇게 연결. 자, 마지막 속도 빼기 처음 속도 0도가 되겠죠. 정지된 상태니까 0m/s. 그래서 몇 초? 5초가 지났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양쪽에 이제 5를 곱하면 없어지고요. 8, 5, 40, 400에 8이 되겠죠. 그러면 4, 8에 32, 3002 kg m/s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5초 동안 3200kg m/s 제곱의 힘의 크기가 작용했다. 또는 3200N의 힘의 크기가 작용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요. 잘 알고 가시고 아래 힘의 종류 가겠습니다. 힘의 종류는 이제 뭐 크게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근력, 중력, 마찰력, 부력, 항력, 양력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거의 한 문제씩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씩 나왔어요. 한 문제씩 나오니까 물론 근력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고 중력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저랑 천천히 보시면 자, 먼저 근력은 근육이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힘이겠죠. 자, 아까 인체지뢰랑 관련해서 인체는 대부분 3종 지뢰 형태이다. 힘에서 손해를 본다. 근데 힘에서 손해를 보지만 왜? 거리와 속도에서 이롭기 때문에 스포츠 동작에서 많이 필요하겠죠. 자, 중력 보겠습니다. 중력 아까 앞에서 봤던 대로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크기는 중력 가속도의 값과 같다.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미세하지만 극지방은 크고 적도지방은 작다.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나 물체의 무게에 상관없이 상승 및 하강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렵진 않죠. 자, 마찰력부터 보겠습니다. 자, 마찰력은 움직이는 중이나 움직이려 할 때 작용하는 힘이다. 물체 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나 박스가 있어요. 이게 100kg짜리 박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줄을 매달아서 끌어당깁니다.
그때 그 마찰력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당겨 봤어요. 그래서 쭉 이제 끌어당겨서 이렇게 봤는데 100kg이라서 이제 100kg 정도. 이제 100kg 정도를 끌어당겼는데 아직 안 와요. 이게 안 옵니다. 왜 안 올까? 뭐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여기서 마찰력 때문에 움직임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더 줍니다. 힘을 더 줘서 뭐 예를 들어 120 정도로 왔어요. 120kg 정도의 힘을 줬더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찰력이 줄어들어요. 마찰력이 줄어들고 그다음부터 적은 이제 100kg의 힘이나 더 적은 힘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무슨 말이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정지에 있기까지의 가장 큰 마찰력.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지에 있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러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마찰력에 대한 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의. 그래서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자, 미끄럼 마찰력은 미끄럼 마찰력과 구름 마찰력이 있다. 미끄럼 마찰력은 이렇게 끄는 거예요. 끄는 거. 근데 여기 이제 바닥을 봤을 때 어떤 이게 빙판일 수도 있겠고 아스팔트처럼 막 울퉁불퉁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찰 계수에 영향을 주고요. 자, 구름 마찰력이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요게 이제 네모난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란 바퀴다. 그리고 가운데다가 축을 달아서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게 굴러가겠죠. 이런 게 이제 구름 마찰력이 된다. 구름 마찰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찰력에는 그래서 마찰 계수와 수직 항력, 이제 수직 항력은 뭐냐면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거든요. 이거 뭘까요? 무게죠, 무게.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마찰력이 많이 나가는 거고, 마찰 계수는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마찰 면적, 마찰 면의 그런 상태에 따라서 이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마찰 계수가 높겠죠. 빙판 같은 경우에는 마찰 계수가 낮겠고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찰력 알고 가시고요. 중요한 건 최대 정진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크다. 자, 부력 보겠습니다. 부력. 유체 속에 있는 물체의 무게의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 몸을 띄우는 힘, 물이나 공기에서도 존재하지만 물에서 가장 큽니다. 부력의 크기는 물체에 의해 옮겨진 유체의 크기에 같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조가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고 그러면 봅시다.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무게의 반대 방향. 무게는 어디로 작용할까요? 공기 중이든 수중이든 중력의 방향으로 아래로 작용을 하죠. 부력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몸을 띄우는 힘을 의미를 합니다. 물에서 공기에서 존재하고 부력의 크기는 물체에 의해 옮겨진 유체의 크기. 그러니까 즉, 요 사람의 크기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요만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이란 유체 밀도,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 중력 가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중력 가속도는 변하지 않죠.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 많이 잠길수록 더 많이 뛰어오르겠고, 유체의 밀도가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바다로 따졌을 때 염도에 따라서 몸이 더 많이 뜨고 적게 뜨고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부력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고 이제 항력 가겠습니다. 항력. 자, 항력이란 어떤 저항을 의미를 합니다. 물체가 유체 안에서 움직이려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기서 선풍기를 틀어요. 이렇게 선풍기를 틀고 바람이 이렇게 나오죠.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선풍기 바람이 느껴지죠. 이게 항력입니다. 항력. 이게 항력이에요. 물체가 우리 손이 유체 안에서 이런 공기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려 할 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느끼는 힘, 이런 게 항력이다. 그러면 이 항력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옛날에는 형태 항력, 표면 항력, 조파 항력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보시면 형상 항력, 형태 항력은 뭐냐면 이 모양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모양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풍기 바람이 나오는데 내 손 모양을 이렇게 해서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수평으로. 그러면 비교적 바람이 덜 하겠죠. 근데 내 손 모양을 이렇게 딱 바람이 안 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자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바람이 더 많이 부딪히겠죠. 즉, 이 모양 때문에 발생하는 항력이 이 형태 항력이 되겠습니다. 자, 표면 항력은 뭐냐면 이 유체 안에서 이 물체와 인체 또는 물체와 이 접촉하는 이 표면의 상태에 따라서 작용하는 항력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비닐 장갑을 끼고 이렇게 갈 때가 있고 아무것도 안 끼고 갈 때가 있고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럼 이 표면 상태에 따라서 이 항력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그것을 이제 표면 항력이라고 하고, 자, 파도 항력, 조파 항력은 뭐냐면 이렇게 물이 있으면 내가 움직이면서 어떤 이 유체를 변화를 시키겠죠. 이 파동이 생길 겁니다. 이 파동이 항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할 때 내가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수영을 해서 빨리 물 속에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이 수면 위에서 수영을 하면은 내 움직임 동작에 따라서 이 파도가 발생을 합니다. 이 파도가 나한테 반대로 작용해서 항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잠수하죠.
잠수를 해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안에서는 이 파도 항력이, 이 조파 항력이 비교적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항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양력 가겠습니다. 양력. 자, 여기서 이제 막 한 문제만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양력이 나올 것 같아요. 양력이 이 스포츠 상황에서 아주 재밌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양력 별표 쳐주시고, 자, 유체 속을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다. 항력에도 직각이다. 뭐냐면 집에 이제 뭐 A4 용지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A4 용지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다 바람을 한번 불어보세요. 여기다 바람을 불면은 그냥 느낌적으로는 이렇게 바람을 부니까 이 A4 용지가 밑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 손으로 이렇게 잡고 A4 용지 바람을 여기다 불면 A4 용지가 위로 갑니다. 위로 가는 형태. 그러니까 양력, 이게 뜨는 힘이거든요. 이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뭐냐면,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베르노리의 원리와 마그누스의 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의 관계에서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감소한다.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람을 불면 여기를 타고 가는 이 바람, 속도, 이 공기가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지고 비교적으로 여기는 바람이 안 부으니까 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속도가 빠르면 여기가 압력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압력이 감소하고 여기는 압력이 증가한다. 여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압력이 그대로 있는 거겠지만 비교적 여기가 압력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이 마그누스의 힘이라고 하는 거. 자, 물체가 회전하거나 형태에 따라서, 지금 형태에 따라서 생기는 기압 차이로 발생을 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가 이 A4 용지가 위로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불어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잡고 A4 용지 위로 이렇게 불면 A4 용지가 위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비행기에서 보는 거예요.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다. 날개가 이렇게 있다. 비행기가 이렇게 있고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공기가 이렇게 만나서 공기가 이렇게 타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빨라지니까 압력이 낮아지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진다.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발생한다. 마그누스의 힘.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힘, 이게 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항력에도 직각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행기가 갈 때 공기 저항이 항력이 생기겠죠. 이 항력에도 직각이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은 밀도, 이 유체의 공기나 물같이 있던 밀도, 또 물체의 상도 속도, 더 빠를수록 양력 계수, 날개의 면적 등의 비례, 형태나 회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양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축구로 예시를 드리면 골대가 이렇게 있고 축구공을 찹니다. 그러면 축구공이 이렇게 찬다라고 했을 때 공이 이런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이 공 입장에서 이쪽 부분은 공기와 만나고 이쪽 부분은 공기와 안 만나니까 여기는 속도가 느려지겠고 여기는 속도가 빨라지겠습니다. 그럼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은 증가하고 여기는 압력이 감소한다. 그럼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그럼 내가 공을 이렇게 찼으면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이 회전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해서 공에 이런 식으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나킥처럼 휘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스포츠 상황에서 많이 영향을 주겠죠. 이 양력이. 그래서 문제로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양력 잘 알고 가시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선운동 법칙, 요거는 그냥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요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으니까요. 따로 설명은 안 드리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예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래 이제 선운동량과 충격량 이쪽 파트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축구공이 아까 찬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량을 의미를 합니다. 이 물리량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mv, m은 뭐다? 이 공의 질량이고요. v는 속도다. 그래서 얼마나 무거운 게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게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예를 들어 승용차가 있고 이렇게 10톤짜리 트럭이 있습니다. 이건 10톤이고요. 이거는 일반 승용차 한 1톤짜리 승용차면은 둘 다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같은 속도일 때 누가 더 운동량이 많을까요? 요게 더 많겠죠. 이런 것을 이제 운동량이라고 의미를 합니다. 자, 함께 알아가셔야 될 건 충격량이다. 자, 충격량이란 뭐냐면 어떤 물체에 작용한 충격의 정도, 어떤 물체가 물체와 만났을 때 이 충격량, 이 물체의 충격을 주는 양, 그것을 이제 충격량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찰흙판이 있어요.
여기 차르판이 있고 내 손바닥으로 이 차르판을 딱 누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세게 누르는가가 이 충격력이고요. 얼마나 길게 누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게 누르면 약하게 들어가겠고 세게 누르면 세게 들어가겠죠. 그만큼 비례한다는 거고, 같은 힘으로 오래 누르고 있으면 더 많이 들어가겠고 같은 힘으로 적게 누르면 더 적게 들어가겠죠. 이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은 충격력과 시간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충격량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당구로 따지면 내가 당구공이 있어요. 당구공이 있고 내가 당구 큐대로 이렇게 공을 칩니다. 당구 큐대로 공을 쳤을 때 공은 원래 처음에는 0m/s 가만히 있겠죠. 그 다음에 충격을 받고 딱 튀어나가면서 어떤 특정 속도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큐대는 어떻게 돼요? 큐대는 멈추죠. 그러면 이때 이 큐대가 오면서 가지고 있던 큐대의 질량과 큐대의 속도가 운동량이고요. 이 운동량이 여기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 충격량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개.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시면, 자, 충격량은 일정 시간 동안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얻은 운동량이다라는 거고요. 충격량이 큰 경우는 아까 충격량이 클 때, 접촉 시간이 길 때, 운동량의 변화가 클 때, 아까 차르판 설명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격량이 동일한 경우, 여기 파트를 잘 볼게요. 충격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충격력과 접촉 시간은 반비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이제 충격량 F는 T일 때, 이게 만일에 충격량이 10이다라고 하면은, 자, 충격력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시간은 반비례한다. 예를 들어 충격력이 5가 되면은 시간은 2가 되겠지만, 충격력이 2로 줄어들면 시간은 5로 되겠다. 그러니까 반비례한다는 거죠.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줄어든다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를. 자,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는 충격력을 크게 해야 될 때와 작게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력을 크게 해야 될 때, 딱 봐도 뭔가 복싱 같은 거, 아니면은 배드민턴 스윙, 라켓으로 공을 칠 때, 이럴 때 충격력을 크게 해야 된다는 건데, 자, 일단은 충격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충격력을 크게 해야 되겠다. 세게 쳐야겠다. 속도를 크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커야 되겠다. 두 번째, 시간을 길게 해서 더 많이 작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만일에 내가 예를 들면은 배드민턴 스윙을 합니다. 스윙을 해서 어느 정도의 충격량, 운동량을 만들어내요. 이미 만들어낸 거는 바꿀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셔틀콕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셔틀콕이 더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이 충격력을 세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내가 충격력을 세게 해주기 위해서는 작용하는 시간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라켓줄을 강하게 묶으면 라켓줄이 덜 휘겠죠. 덜 휘면 그만큼 접촉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 충격력으로 바꿔서 더 빨리 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 보면은 라켓줄을 되게 강하게 맵니다. 이제 파운드로 따지면 30 이상 파운드로, 30파운드 이상으로 막 강하게 매죠. 그럴 때는 충격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맨다라는 겁니다. 자, 스포츠 상황에서는 충격력을 작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공을 받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공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공을 이제 받을 때 딱 손을 뻗어서 한 번에 딱 받으면은 충격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손을 뻗은 다음에 공을 받으면서 손을 이렇게 뒤로 빼면서 손을 뒤로 빼면서 잡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증가하죠. 시간이 증가하면 동일한 충격량에서 시간이 증가하면 충격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받을 수 있다. 또는 신발이나 글러브 같이 접촉 면적을 늘려주면서 최대한 시간을 길게 하는 역할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스포츠 상황에서 항상 적용되는 거, 이 부분 잘 알고 가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자, 이제 충돌도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서로 충돌을 해요. 서로 충돌을 할 때 그 형태, 특징에 따라서 첫 번째, 탄성. 자, 물체가 변형되었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정도를 탄성 계수로 표현한다. 이 충돌이 돼서 이 물체가 변형되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는 거, 이것을 이제 탄성 계수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반발. 이게 얼마나 튀어나가는가 보는 거예요. 두 물체가 충돌한 뒤에 대튀어나가는 정도로 반발 계수 2로 표현한다. 이것은 0과 1 사이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1은 뭐냐면 내가 1만큼 왔어요. 근데 내가 1만큼 왔는데 이게 1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완전하게 탄성 충돌을 했다는 거, 상대 속도가 같다는 것이고요. 자, 비탄성 충돌은 뭐냐면 어떤 그 사이 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제 반발 계수가 0이라는 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 물체가 붙어서 튀지 않는다. 예를 들면 공이 이렇게 가서 딱 붙었는데 딱 붙어버리는 거. 이런 경우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런 반발 계수는 상대 속도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당구공이 있고요. 이제 목적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구공이 처음에 속도로 간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가 있겠죠. 그럼 이 속도의 비로 반발 계수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추가로 이제 문제에서는 뭐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튀어 올라오겠죠. 이때 이제 반발 계수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나왔거든요. 자, 이때도 동일하게 처음의 속도와 두 번째 속도의 비로 구할 수가 있겠고, 자, 문제에서 오답으로 나왔던 거는 상대 높이의 비로 구한다 이게 나왔었죠. 자, 높이로 구할 수도 있다. 자, 처음에 떨어진 높이와 그 다음에 튀어 오른 높이로 구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면 처음에 1m에서 농구공이 떨어뜨렸는데 1m가 올라왔다. 그러면 1m, 1m 그리고 루트 값을 씌웁니다. 그러면 이제 1이 되겠죠. 1의 루트는 1이니까 1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완성 탄성 충돌, 그래서 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 이외에는 내가 1m에서 떨어뜨렸는데 80cm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은 80, 100 하고 루트 이렇게 씌워주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파트 그냥 가볍게 알고 가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자, 각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보겠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정의를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토크가 뭐냐면 이것도 힘이에요. 힘. 근데 다만 이제 회전을 일으키는 힘, 이게 토크고요. 자, 관성 모멘트, 이건 뭐냐면 질량 같은 겁니다. 질량. 그래서 질량인데 이 회전을 할 때는 이 질량이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 예를 들면 이게 막대기 위에서 질량이 이렇게 분포가, 이제 막대기 위에 상자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막대기 위에 상자가 이렇게 쌓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제 질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회전을 할 때는 그 질량의 분포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크와 관성 모멘트는 이 선운동에서 힘과 질량이라고 보시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토크가 뭐야, 관성 모멘트가 뭐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크는 뭐냐면 물체의 회전을 원인을 일으키는 물리량, 물체의 회전을 일으키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운동과 달리 각운동에서는 힘의 중심축까지의 거리를 곱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요거 축이 있고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회전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누르는 힘이 이제 회전을 시키는 이 토크 값이라고 하면은 내가 멀리서 누르는 만큼 더 멀리 튀어나가겠죠. 가까운 만큼 더 약하게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구분에서 여기를 눌렀을 때 얼마큼 갈까, 여기서 눌렀을 때 얼마큼 갈까, 이 느낌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멀수록 더 강한 힘을 내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중심축까지의 거리를 곱해줘야 된다. 중심축까지의 거리를 곱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토크라는 겁니다. 자, 밑에 설명 보시면 작용하는 힘이 회전 중심축을 통과하면 모멘텀이 0이 되어 토크가 생기지 않는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축을 눌러요. 축을 누르면 이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겠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회전 중심축을 통과하면 모멘텀이 거리가, 힘과 축까지의 거리가 0이 되니까 토크가 생기지 않는다. 자, 작용하는 힘이 동일할 때 모멘텀이 짧을수록 토크는 감소하고 길어질수록 토크는 증가한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암콜 동작 시의 모멘텀의 길이에 따라 토크가 달라짐. 신전 및 굴곡 상태, 모멘텀의 거리가 짧아서 토크가 감소, 90도의 상태, 토크가 가장 크게 발휘한다. 자, 뭐냐면 이게 이제 뭐 암컬이 있어요. 암컬 동작이 있으면 90도의 상태에서 축과 이 힘점과의 거리가 가장 멀다는 거예요. 왜냐면 암컬을 당겨 올수록 이 근육이 붙어 있는 착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힘에서 손해를 본다는 거고, 신전이 될 때도 이게 뒤로 갈 때도 이게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즉, 이 90도의 상태에서 가장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크게 발휘된다는 겁니다. 토크의 정의와 특징 한번 알고 가시고요. 자, 관성 모멘트 보겠습니다. 회전 운동에 대한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질량과 질량의 분포에 따라 결정이 된다. 질량이 클수록 회전에 대한 정이 커서 정지에 있으려고 하거나 회전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질량 분포는 회전축으로부터 가까울수록 관성이 작고 멀어질수록 관성이 커진다. 자, 밑에 예시로 함께 보시면 다이빙 공준 동작에서 자세에 따른 관성 모멘트의 변화 분석. 내가 이제 다이빙 대가 이렇게 있고 선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수가 점프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는 동작과 몸을 이렇게 쭉 펴고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터크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몸을 반으로 접은 동작, 이걸 이제 파이크라고 합니다. 파이크. 그러면 자, 터크라고 하는 동작은 이게 앞으로 돈다고 했을 때 좌우축을 중심으로 전후면상의 운동이죠. 아까 처음에 배웠죠. 그러면 전후면상의 운동에서 좌우축을 중심으로 이 질량 분포가 가깝죠.
가까우면은 어떻게 된다? 관성이 준다. 그러면 빠른 회전이 가능하다. 즉 이런 동작이 빠른 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레이아웃은 좌우축을 중심으로 질량 분포가 멀죠. 쭉 멀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관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면 빠른 회전이 어렵다. 당연히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동작이 더 빠른 회전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몸을 펴고 있으면은 빠른 회전이 안 될 거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래 뉴턴의 각운동 법칙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아까 관성, 가속도 각 작용, 반작용이고요. 앞에 각자만 붙이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냥 잘 보고 읽어보시고 가시고요. 그 예시도 쭉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내려가겠습니다. 자, 각운동량과 회전 충격량 이쪽 보겠습니다. 이쪽. 자, 각운동량은 물체가 회전하고 있을 때 그 운동하는 정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각운동은 선운동과 달리 뭐가 작용을 한다? 이 관성 모멘트가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선운동을 할 때는 이 물체의 질량과 속도만 중요하다면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질량 분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 회전하고 있는 물체는 각운동량이 정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관성 모멘트를 내가 늘리거나 올린다면 회전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는 각운동량이 정해져 있을 때 관성 모멘트를 5로 하게 되면 각속도는 2밖에 안 되지만 내가 관성 모멘트를 2로 하면 그러니까 반지름을 줄이면 각속도가 5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각운동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각운동량은 그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오른쪽 위에 이 재미난 영상 하나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회전 충격량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 충격량은 주어진 시간 동안 가해진 회전력의 양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일하다.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선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 이거 중요하니까요. 이 파트 가겠습니다. 자,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에서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거 아까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각운동하는 물체는 외부에서 추가적인 힘, 누가 밀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하지 않으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추가적인 그런 힘이 없다면 처음에 각운동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즉 다이빙 동작에서 도약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추가적인 운동량을 못 만들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신전시키면서 초기의 운동량을 크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각운동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관성 모멘트 각속도는 반비례한다. 아까 그 영상 얘기입니다. 다이빙 동작에서 몸을 굴곡시키면 속도가 증가해서 빠른 회전, 더 멋진 동작을 만들게 된다. 각운동량의 전이 이 파트 중요합니다. 아직 문제로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 내용이 나올 것이다. 신체 일부가 각운동량을 생성하면 나머지 신체가 보상인 각운동량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의자 앉아 계시죠?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 이게 회전 의자라고 한다면 다리를 이제 의자 땅에서 뗀 다음에 팔을 이쪽으로 돌려보세요. 팔을 이쪽으로 돌리면 몸 전체가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다리랑 몸 이런 게 다리를 떼고 팔을 왼쪽으로 돌리면 몸은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돈다. 이거거든요. 자, 보시면 회전 의자에서 허리를 돌리면 반대 방향으로 의자가 돌아간다. 다른 회전축으로 전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운동 동작에서는 좌우축 회전 뒤에 장축에 대한 트위스트 동작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각운동량의 보상 이것도 체크. 자, 동일한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카운터 밸런스. 멀리 뛰기 도약 시에 몸이 앞으로 넘어지려는 회전력이 만들어진다. 뭐냐면 달리기 이렇게 해가지고 발판을 딱 딛습니다. 그러면 몸이 이렇게 축이 생기는 거죠. 순간적으로 축이 생기니까 몸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게 된다. 이때 팔하고 다리를 앞으로 막 이렇게 앞으로 걷듯이 휘저으면 이제 이것처럼 반대로 각운동량이 전이가 되는 거죠. 카운터 밸런스라고 합니다. 그럼 몸 전체가 이렇게 뒤로 누워지게 된다. 팔과 다리를 앞으로 돌리면 몸이 뒤로 누워지는 동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그 예시가 되겠다. 배구 스파이크 자세에서도 상체를 뒤로 젖히면서 하체도 함께 뒤로 젖혀주는 동작 이런 것들이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요. 꼭 알고 가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자, 구심력과 원심력 이것도 중요합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해머가 있고 해머를 잡아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해머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 그래서 해머를 잡아당기는 힘이 구심력이고요. 잡아당기면서 회전을 하면은 이 해머는 그 순간순간 일자로 가려고 합니다. 그 일자로 그 순간순간 이거 일자로 이게 뭘까요? 관성의 법칙. 여기서는 이제 각 관성의 법칙이죠. 물체는 움직이려고 하는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 일자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모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가려는 힘이
느껴지게 되죠. 이게 원심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구심력이란 원운동을 하게 하는 힘이다. 구심 방향, 당기는 힘이다. 원심력은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전반대인 힘이다. 원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력이다. 이거는 그냥 실제로 있는 힘은 아니고 구심력의 반대로 해서 가상의 힘을 의미를 합니다. 원심력은. 자, 운동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해머 던지기. 직선으로 운동하는 해머의 관성을 이겨내려면 큰 구심력이 요구된다. 이때 후경 자세는 뭐냐면 이렇게 뒤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심력이 작아진다. 관성이 이겨내기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겨내기 수월할까요?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면 이만큼의 R 반지름 값이 이렇게 내 중심축으로부터 R 이만큼이 이만큼보다 더 짧아지게 되죠. 그러면 반지름이 짧아지면 어떻게? 속도가 줄어들고 운동량이 작아진다. 배웠죠. 그래서 원심력이 작아지면서 관성을 이겨내기 수월하다. 자, 원심력은 구심력과 비례하는데 해머를 안쪽으로 당기면 해머도 당기는 힘이 증가하다. 각 작용, 반작용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 벨로드럼 곡선주로에서 지변 마찰력은 구심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살짝 이제 이 사이클 경기장은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지면 마찰력은 안쪽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쇼트트랙. 쇼트트랙은 곡선주로에서 원심력을 줄이려고 왼손으로 빙판을 짚음. 이거 뭐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내가 선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선수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안으로 짚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나가려는 힘을 이 축으로 구심력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더 빨리 안쪽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생긴다. 그게 쇼트트랙에서의 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로 넘어가서 자,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 이 파트도 이제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부터 하시면은 충분히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과 일률 이 부분도 이제 문제가 자주 나오고요.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본 개념 이해부터. 자, 일이란 무엇인가? 일. 우리가 말하는 일이라는 뭐냐면 물체가 이동한 거예요. 어떤 힘을 줬을 때 물체가 이동을 한 거예요. 내가 물체가 있고 힘을 줬는데 물체가 이동했다. 그럼 그것을 일을 했다라고 그냥 운동 역학에서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하기 위해 저항을 극복하는 거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은 스칼라다. 일은 일단 스칼라인데 어떤 이제 양과 음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작용한 힘과 움직임 방향에 대한 표현일 뿐이지 벡터를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일의 개념, 일의 단위로는 줄을 활용한다. 줄. 그래서 공식으로는 어떤 힘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N의 힘을 줬어요. 그러면 10N의 힘을 줘서 1m만큼 그냥 나갔다. 1m만큼 나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줄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10줄 이렇게. 이거 한번 보시고. 자, 일률은 뭐냐면 중요한데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얼마나 더 빨리 단위 시간당 일을 더 잘했는가를 의미를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일을 하는가. 자, 인류는 단위는 와트다. 와트.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일은 줄, 인류는 와트, 힘은 뉴턴. 그죠? 반발 계수는 2.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와트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면 일은 뭐였죠? 힘과 거리였는데 힘과 거리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게 뭐였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속도였죠. 그러니까 힘과 속도의 곱으로 인류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트라고. 이것을 이제 스포츠에서는 이제 파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워. 그 단위 시간에 얼마나 큰 힘을 내었는가. 파워를 의미를 합니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상황에서 보면은 농구공을 이제 들어 올리는데 20N의 힘이 들었다. 그리고 2m를 들어 올렸다. 이럴 때 일은 뭘까요? 곱하면 되죠. 힘과 거리를 곱하면 됩니다. 40Nm. 이거는 일의 단위로 표현하면 40줄이다. 그러면은 인류는 시간으로 나눈다라고 했죠. 몇 초가 걸렸죠? 2초가 걸렸죠. 2초 걸렸으니까 20줄 세컨드가 되겠고 그러면은 20W가 된다. 요거가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잘 보고 가시고. 자, 에너지 요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에너지 좀 보고 갈게요. 자, 에너지란 무엇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물리량이다. 일을 할 수 있는 물리량이다. 꼭 외워주시고. 자,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많죠.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등등이 있다. 단위는 에너지이다. 자,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위치 에너지, 첫 번째 위치 에너지. 어떤 공이 지면보다 공중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동할 수 있겠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중력이 작용을 하니까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즉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힘과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물리량 위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높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보유한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이 높이와 h 하이트 높이와 g 중력으로 곱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요거 내용. 자,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운동을 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에너지이다. 예를 들어 공이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공이 이렇게 던져져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만큼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얼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보는 게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그 계산 방식으로는 2분의 1 mv 제곱 또는 2분의 1 r 반지름 제곱 곱하기 각속도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는 물체의 특성에 의해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다. 장대 높이뛰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골프공으로 따지면 골프공을 이렇게 딱 쳐요. 딱 치면은 순간적으로 골프공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탄성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탄성 에너지로 가지고 있다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해서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이런 게 탄성 에너지가 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런 에너지는 그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보존된다. 운동 에너지와 대부분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공이 공중에 있어요. 공이 공중에 이제 들고 있습니다. 손으로 들고 있어요. 손으로 들고 있고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지금 0이죠. 왜? 운동 에너지에서 지금 속도가 0이니까. 그러니까 0이고 위치 에너지는 0이 아니죠. 얘가 물체가 예를 들어 10kg짜리다. 10kg짜리고 지금 2m 높이에 있다. 그 중력가 속도는 9.8이다. 라고 하면은 대략 계산을 하면은 이거 10이라고 했을 때 200 정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200 정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손을 떨어뜨립니다. 손을 떨어뜨리면 점점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높이가 감소를 하죠. 높이를 감소하니까 200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냥 약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되지만 점점 줄어들면 그 줄어든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그럼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운동 에너지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력이 작용을 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러면 처음에 속도가 0에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질량은 그대로니까 직선 운동 에너지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얼만큼? 위치 에너지에서 감소한 만큼. 그래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이제 지면에 도착하기 직전 순간에는 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높이가 거의 줄어들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만약 공을 이제 아래서 위로 던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높았다가 나눠지고 위치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자, 문제에서는 이제 장대 높이 뛰기가 나왔죠. 이렇게 선수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뭐가 생겨요? 운동 에너지가 생기죠. 아직 위치 에너지는 없죠. 그 다음에 장대를 딱 땅에다 꽂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장대로 오로지 장대의 탄성으로 이동을 하고요. 몸이 올라가면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장대를 버리는 순간 장대에 가지고 있던 탄성 에너지가 나의 위치 에너지로 올라가면서 높은 높이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문제로 나왔었죠. 자, 이제 이게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운동 에너지가 뭐 어느 정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동작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잘 효용해서 높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에너지 높이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요거 잘 보고 가시고요.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양한 운동 기술의 분석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이제 중요하다. 문제가 꽤 나온다. 왜냐면 이렇게 분석하고 측정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학문에서 뭐 스포츠 심리학에서 뭐 질문지법, 검사법 이런 것처럼 운동 역학에서도 이런 분석 방법은 중요하다. 다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좀 어렵고 생소하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나왔던 내용들 잘 알고 가시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정도 되면 수월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가져온 거예요. 자, 일단은 밑에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갈게요. 정성적 분석은 좀 질적인 분석이에요. 개괄적인 해석 및 서술, 객관성 부족하다. 뭐냐면 내가 이런 분석 방법을 보고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이런 것 같아 라고 이제 질적인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정량적 분석은 뭐냐면 그냥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 값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 어떤 힘을 내었고 어떤 속도를 내었고 어떤 근력을 내었다.
단순히 값만 주어지고 그 판단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석의 수치화가 가능하고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든다라는 겁니다. 일단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잘 알고 가시고요. 다시 위로 가서 지워서, 자, 첫 번째는 영상 분석,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로 찍는데 카메라 하나로 찍으면은 2차원 영상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지해서 속도 같은 걸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진처럼 2차원상의 평면 운동을 분석을 하는 거고, 3차원 영상 분석은 2대 이상의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어떤 3차원상의 운동 분석,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인체 움직임을 카메라 등의 장비를 통해 기록하고 시간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기록된 영상으로 정보를 추출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띵틀 동작을 이렇게 달려와서 딱 합니다. 손을 딱 짚어요. 짚고 딱 뛰는 순간 이 영상으로 찍습니다. 찍고 정지해요. 정지한 다음에 이때 야, 팔은 너무 넓다. 좀 더 좁게 잡아라. 뭐 무릎과 무릎 각도가 좀 이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가능한 건 각도, 속도, 거리 이런 것들이 있다. 힘은 측정이 불가하다. 여기서 내가 힘을 얼마나 줬나를 모르겠죠. 일단은 모릅니다. 근데 다만 뭐 이런 건 가능하겠죠. 뭐 24프레임으로 뭐 촬영을 해서 뭐 1초 뒤의 동작을 비교를 합니다. 1초 뒤의 동작을 비교를 해서 속도, 아까 힘은 뭐였죠? 질량, 속도 이거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속도를 알면 힘을 유출을 할 수도 있다. 유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영상 분석은 분석하려고 하는 그 분석이 아니라 이런 거, 운동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면 발력 분석. 그러면 힘을 어떻게 분석을 하냐? 힘을 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떤 기계가 필요하겠죠. 내가 누르면은 딱 그 게이지가 나오겠죠. 얼만큼 눌렀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발력을 분석하는 것이 지면 발력 분석이다. 자, 지면이 신체에 가하는 발력을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이제 바닥에다 이걸 두면은 내가 이게 달리기 동작을 할 때 바닥을 디디면 작용을 하겠죠. 이 힘이. 그러면 얼만큼 힘이 작용을 했는지 이 컴퓨터로 수치화가 나오겠죠. 그런 겁니다. 자,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통해 힘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인체가 수평 정지 상태이면 수직 지면 발력의 크기는 몸무게에 같다. 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누르고 있겠죠. 발력, 이제 힘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그 자체가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당연한 말이고. 자, 달릴 때와 걸을 때의 지면 발력의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 자, 달릴 때. 자, 이제 보행과 주행이 다르죠. 보행과 주행이 다릅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걸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발을 먼저 딛고, 그 다음에 이 발이 뒤로 갔을 때 추진이 되죠. 다리를 밀면서. 근데 달릴 때를 보면은 신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계속 지면을 뒤로 밟게 됩니다. 뒤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추진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저항력이 된다면, 걸을 때에 발을 디딜 때 그 힘은 저항력이 된다면, 달릴 때 이 주행 시에는 이 딛는 동작은 추진력이 된다. 추진과 저항, 이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수직 점프를 할 때 반동을 주는 동작은 지면 발력의 크기에 영향을 준다. 이게 수직 점프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동을 줘요. 반동을 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반동을 주는 만큼 이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힘이 작용을 하고 이 발력의 크기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면 발력 분석. 이제 힘을 분석하니까 운동 역학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전도 분석 보겠습니다. 이제는 달릴 때 근육에 이렇게 전극을 붙이는 거예요. 전극을 붙여서 근육이 수축을 할 때 전기적 자극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전극을 붙여 근수축과 관련된 신호를 측정한다. 그러면 어느 것부터 전기가 들어왔는지 보면은 근육을 어느 것부터 쓰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활성 시점도 알 수 있겠고 활동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전극의 부착 방법은 표면 전극과 삽입 전극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좀 더 정확을 하겠지만 불가능할 때는 표면 전극을 쓰겠죠. 측정된 값을 통하여 근피로에 대한 정보를 일부 추정할 수 있다. 뭐 이제 동일한 동작인데 동일한 동작을 계속 반복했는데 점점 그 근전도 값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근수축 값이 줄어든다. 근피로가 오고 있다. 추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활성도에 따라서 양과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수축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음의 값을 가지고 있고 공간상의 위치 좌표, 관절의 각도는 측정할 수 없다. 이런 거 뭐로 해야 되죠? 영상 분석으로 통해서 해야 되겠죠. 자, 밑에 기타 분석 보겠습니다. 자, 기타 분석에서 아까 이거 위에 정성적 이거는 봤고요. 스트레인 게이지 힘 분석은 뭐냐면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건 뭐냐면 물체가 배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힘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배근력 측정기 같은 거 이렇게 뭐 판 안에 추가 있고 추를 잡아 당기면은 그 힘을 측정하는 거 이런 것처럼 물체가 변하는 정도에 따라서 힘을 분석할 수 있는 것, 체중계 같은 것도 있고요. 배근력 측정기 이런 게 있다. 고니오미터 각도 분석 이거는 이제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다입니다. 자, 이상으로 운동 역학 수업을 마쳤습니다. 운동 역학은 다소 이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감 갖고 반복해서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3학년도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